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레귤레이션 테크닉이 그 앙상블 메서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었던 배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깅 메서드의 이제 핵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플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오는 멀티플 아웃풋을 서로 에버리징 함으로써 그 다음에 hopefully 그 멀티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에러 값이 서로 콜레이션이 적다라는 가정하에 에버리징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더 퍼포먼스가 혹은 애큐러시가 높을 거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배깅 어프로치는 뭐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었던 거고, 그러한 핵심 개념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구현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방법이 이제 드롭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인데요. 핵심 스트래티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어떤 그 predefined probability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몇 개 유닛을 빼요.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가 빠졌고 여기가 빠졌죠. 그 다음에 물론 거기에 연관된 모든 커넥션도 다 없앱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그 유닛만으로 새로운 서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랜덤하게 유닛을 다른 식으로 또 빼면 또 다른 형태의 서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멀티플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예컨대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여기가 빠졌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두 개만 디파인을 하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두 개만 구성을 해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힘드니까 그 뉴런과 거기에 상하는 커넥션을 없애는 부분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을 마치 원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처럼 디파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없애고 싶은 그 뉴런에서의 아웃풋 A라고 표현됐던 그 아웃풋들을 다 0으로 곱합니다. 예, 그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 디파인 된 것처럼 첫 번째 레이어에도 3개,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도 3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지 그 없애고 싶은 쪽에서만 바로 그 아웃풋이 나온 직후에 곱하기 0을 하면 effectively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좀 더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전에 얘기했지만 그 각각의 뉴런을 없애는 거를 이제 랜덤하게 결정을 하는데 얼만큼 킵할 건가 혹은 뭐 없앨 건가에 대한 probability를 미리 predefine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유닛들을 얼마만큼의 확률로 킵할 것인가, 그러니까 살려둘 것인가를 나타내는 probability를 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PDF 중에 간단한 형태였던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어러블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랜덤 벡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레이어에 예를 들어 뭐 3개가 있었다 그러면 엘리멘트가 3개짜리, 즉 랜덤 베어러블 3개에 있는 랜덤 벡터를 생각을 하는 거고, 각각의 그 3개의 랜덤 베어러블이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뭐 0에서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앰플리튜드도 1이겠죠. 이 넓이가 1이 되려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살려둘 건가 없앨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트레스홀딩을 하는데, 그러니까 0 아니면 이제 1로 트레스홀딩을 하는데 요 predefined probability를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얘가 뭐 0.7이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 유닛이 3개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랜덤 베어러블 3개가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예컨대 그게 뭐 0.8, 뭐 0.6, 뭐 0.2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살려두고 싶은 확률이 지금 0.7인 거죠. 그러면 예컨대 요 나온 숫자들 중에서 0에서 0.7 사이에 들어오는 그 값에 해당하는
뉴런을 살려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두 개가 0.7보다 작으니까 얘는 0.7보다 크고, 그래서 요 0.8에 해당하는 요 뉴런은 날리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살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얘네 둘을 살린다, 얘를 이제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살리고자 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1, 1, 그 다음에 없애고자 하는 요 첫 번째 뉴런에 해당하는 일종의 그 스레스홀딩한 결과, 즉 매스크인 거죠. 그거를 이제 0, 1,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바이너리 매스크 벡터 첫 번째 레이어에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아웃풋이 나오든 간에 그게 이제 A1으로 표현되죠. 그 3x1짜리 이 이그젬플에서는 그거에 엘리먼트 와이즈로 요 0, 1, 1로 정의된 그 매스크 M1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effectively 요 0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유닛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가 조금 이해하기가 트리키할 수 있는데, 보니까 디바이드 리절트, 그러니까 요 매스크, 바이너리 매스크로 곱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나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디파인했던 요 p keep 제로 나누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실제 테스팅을 할 때는 모든 커넥션을, 그 다음에 모든 유닛을 다 이용해요. 베이스라인 요 구조를 이용해서.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커넥션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예를 들어 요게 날아가서 두 개밖에 안 남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레이어에서의 그 forward propagation을 할 때, 예컨대 뭐 그 affine transform G2를 구할 때 아무래도 요게 엘리멘트가 작아졌으니까 이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somehow compensate를 이제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위해서 수행하는 이제 요 스텝이 바로 아까 0.7로 제가 가정했던 keep할 probability로 나누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요거의 목적을 이제 to maintain, 물론 0.7이긴 하지만 저게 결국 그 0에서 1 사이 유니폼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뭐가 나오면 그거 그 값들 중에서 0.7보다 작은 거를 다 살리는 거였는데, 사실은 뭐 0.8, 0.6, 0.2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값이 나와서 뭐 셋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셋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베리에이션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러한 랜덤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적어도 요 0.7로 나눈다는 게 꽤 리저너블한 그런 컴펜세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to maintain, 결국 여러 가지 다른 랜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expectation, 기대값, 그게 그 maintain 되도록,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요 바이너리 매스크 M1이라고 표현됐던 저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every mini batch, 그러니까 즉 인풋이 계속해서 바뀌죠. gradient descent iteration이 한 번 거칠 때마다 그때마다 다르게 새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첫 번째 미니 배치에서는 동일한 0.7이라는 확률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스텝을 밟아 갔을 때, 좀 전에 우리가 요 이그젬플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개만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뭐 아주 자주 일어나진 않겠지만 셋 다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죽고 하나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expected value를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팅을 할 때는 그냥 모든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든 유닛과 모든 커넥션이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전혀 섭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 모든 유닛과 커넥션이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떤 때는 뭐 연결돼 있고 어떤 때는 끊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르게 트레이닝을 했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CNN에서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저러한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only 그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었던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만 드롭아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드롭아웃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굉장히 많은 그 컨비네이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그 상황에서
일부를 좀 뽑아내가지고 이제 다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던 건데, 사실 CNN에서는 이걸 1D를 표현을 하면 이웃하는 예를 들어 L-1에서 L로 넘어갈 때 커넥션이 이미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던 상황인 거죠. 예컨대 여기를 얻기 위해서 이전 레이어에서 요 3개에서만 커넥션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걸 얻기 위해서는 역시 3개만인데 심지어 요 3개와 요 3개가 서로 쉐어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웨이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충분히 그 쉐어링과 그 다음에 뭐 이펙티브한 그런 디스커넥션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선 쓰지 않고, 단 컨볼루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막판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죠. 예, 그 상황에서만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이 트랜스퍼 러닝인데요. 사실 요거는 지금까지 주로 봐왔던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래서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뉴럴넷의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높은 애큐러시를 갖는 프리딕션에 대한 포텐셜은 늘어나는데, 그와 함께 그 언노운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프리딕션 태스크가 주어질 때마다 거기에 맞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시된 어떤 아이디어가, 그러면 아주 비슷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프리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미 잘 트레인된 모델이 있다면, 즉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잘 트레인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 파라미터를 좀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시작점이 됐고, 그 방안을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는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근데 물리 공부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미 풍부한 그 공부 자료로 수학 공부를 이미 많이 해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가져다가 이 문제 물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컨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 스트래티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그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게 되겠어요. 뭐 예컨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잘 트레인된, 그래서 어떤 뭐 이전에 주어졌던 프리딕션 태스크의 어떤 애큐러시가 혹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CNN 모델이 이미 있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VGG를 다시 한번 스키매틱으로 표현한 게 아래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 이미 pre-trained 모델이 뭐 100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었다면 이 마지막 레이어에 그 유닛 개수가 100개이겠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아웃풋은 소프트맥스일 거고, 요것만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나서 나머지 요 전부를 일종의 피처 익스트랙터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인풋 이미지가 주었을 때 요게 쭉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결국 요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여기에서 출력되는 요게 지금 4096이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그죠? 좀 전에 이걸 없앴다고 했으니까 원래 모델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아웃풋 요 노드 개수가 4096이었죠.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096개의 피처를 출력하는 모델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모델을 그대로 전혀 요 안에 있는 모델 파라미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쓰면 여전히 새로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역시 같이 주어진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역시 4096개의 피처를 출력을 할 거고, 그 4096개의 피처가 여전히 완전히 똑같은 태스크는 아니지만 상당히 새로 입력된 그 new input image의 피처를 잘 표현하는 그런 1D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뽑혀진 1D 4096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1D 피처 벡터를 뭐 트래디셔널한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뭐 예컨대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라든가 혹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심플 스트래티지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좀 더 파인 튜닝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잘 프리트레인된 그 모델 파라미터를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여전히 그 이전의 트레이닝을 위해 우리가 사용했던 프리딕션 태스크와 지금 우리한테 새로 주어진 태스크가 완전히 똑같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옵티멀 하진 않겠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그 사용했던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만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새로 해서 그 모델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렇게 된 그 모델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further fine tu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implementation 팁에 해당하는 커멘트인데요. 우리가 스크래치부터, 그러니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했던 러닝 레이트보다는 다소 요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다소 낮은, 좀 더 낮은 값의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게 권장이 된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맥센스한 게 물론 이제 가정하기를 원래 source task, 즉 pre-trained 모델의 바탕이 된 그 source task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태스크가 너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미 pre-trained 모델 파라미터가 지금 새로 주어진 새로운 태스크의 어떤 옵티멀한 그런 파라미터 값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다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그 값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어떤 글로벌 솔루션에서 아주 멀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큰 러닝 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 서치 스페이스에서 너무 많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작은 러닝 레이스를 이용해서 조금씩만 이동을 해서 파인 튜닝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슬라이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봤던 거 포함해서 그냥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쓸 건지, 아니면 좀 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더 진행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 할 건지,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스트래티지를 봤고, 역시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에 그 이전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출력된 피처를 그 뭐 좀 더 컨벤셔널한 그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이용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물론 그거 대신에 그냥 새로운 태스크에 더 맞는 그런 그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add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pre-trained 모델은 뭐 100개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다면 원래는 노드가 혹은 유닛이 100개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을 텐데, 그거를 없애는 대신에 그 다음에 뭐 예컨대 new task의 문제는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다. 그러면 유닛이 2개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그 새로 replace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포함된 모델 파라미터는 어쩔 수 없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겠죠. 여전히 이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옵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메인에 해당하는 요 CNN 레이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요 레이어의 전체에 해당하는 그 모델 파라미터 혹은 뭐 웨이트를 모두 다 파인 튜닝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은 모두 다 새로 further fine tuning을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레이어의 모델 파라미터는 혹은 웨이트는 프리즈 시키고, 여기서 이제 프리즈 시킨다는 얘기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갖다 쓰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있는 레이어에 그 할당된 그런 모델 파라미터 혹은 웨이트만 further fine tuning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underlying rationale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지만 요 앞에 있는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레이어에서 뽑아지는 피처는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한 피처입니다. 뭐 예컨대 엣지라든가 혹은 뭐 컬러 블럽 같은 것들이 주로 익스트랙션이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태스크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유용한 피처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하지만 좀 더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혹은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서 뽑혀지는 피처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어떤 주어진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하이 레벨 혹은 그 주어진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피처들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떤 주어진 태스크가 조금 바뀌면 그 옵티멀한 웨이트이 좀 더 달라질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제너럴한 레셔널로 인해서 앞쪽은 상대적으로 고정을 시키고 뒤쪽을 좀 더 파인 튜닝하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 옵션들을 봤는데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절대적인 룰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어떤 기준이 될 두 가지 매트릭을 이렇게 두 가지 X축에 표현된 그 새로운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Y축으로 표현된 그 새로 주어진 어떤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프리딕션 태스크가 소스 데이터와 소스 태스크와 얼마나 비슷한가, 그죠?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프리딕션 태스크를 위한 주어진 데이터가 적은데, 근데 새로운 태스크와 이전의 그 소스 태스크,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바탕이 됐던 그 소스 태스크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더 파인 튜닝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또 많지도 않기 때문에 더 파인 튜닝 할 여력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는 어떤 그 소스 태스크와 혹은 뭐 데이터,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태스크 간의 시뮬러리티는 여전히 높은데,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파인 튜닝 할 여지가 있죠. 단순히 그대로 갖다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근데 여전히 그 두 개 태스크 간의 시뮬러리티가 높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에 대한 웨이트를 다 새롭게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운스트림 쪽에, 그러니까 즉 나중에 나오는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만 선택적으로 파인 튜닝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데이터는 꽤 많은데,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그 두 개 태스크 간의 시뮬러리티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그 파라미터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옵티멀한 솔루션에서 다소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파인 튜닝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고, 근데 데이터가 또 충분히 많이 있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거의 모든 레이어, 그러니까 early 레이어 뿐만이 아니라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도 모두 파인 튜닝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worst case인 거죠. 시뮬러리티도 떨어지고 두 개 태스크 간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도 얼마 안 돼요. 이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worst case가 되겠고,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 이제 마지막 섹션이 되겠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하이퍼 파라미터를 몇 번 엄밀한 정의 없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냥 파라미터 혹은 뭐 모델 파라미터의 의미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모델의 파라미터인 거죠. 보통 뉴럴넷에서는 W와 B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델 itself인 거죠. 그렇죠? 모델을 디파인하는 그런 메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하이퍼의 의미가 뭐 이렇게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델 파라미터 W와 B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파라미터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러닝 레이트 알파라고 표현되는 뭐 레이어 개수, 뉴런 개수, 뭐 L2 혹은 프로비니어스
레귤레이션 코에피션트 람다 등등이 하이퍼 파라미터였고, 뭐 CNN에서 우리가 배웠던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 3x3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그것도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 되겠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관련해서는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 혹은 에포크 숫자가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이펙티브, 주어진 모델의 이펙티브 커패시티를 결정한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누차 얘기하지만 그 이펙티브 커패시티가 옵티멀하게 세팅이 돼야 최적의 트레이닝 에러와 더 중요한 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이제 튜닝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적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얻기 위해서, 즉 바꿔 얘기하면 이펙티브 커패시티를 조정함으로써 주어진 어떤 태스크의 컴플렉시티에 매치되는 그런 가장 최적의 커패시티를 얻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각각이 이펙티브 커패시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와 이펙티브 커패시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통은 모노토닉한 관계가 있어요. 즉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증가시키면 커패시티도 증가를 하고, 혹은 반대로 모노토닉 하다라는 건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즈 할 수도 있고 디크리즈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파라미터는 증가를 시키면 그 커패시티가 이제 반대로 줄어드는 그런 모노토닉한 관계가 주로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 X축의 커패시티라고 놓고 봤던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이 커패시티 대신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고선 그대로 같은 이 트렌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파라미터, 예를 들어 뭐 넘버 오브 유닛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증가할수록 커패시티도 증가하니까 요거 놓고 그대로 이러한 트렌드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겠고, 반대로 레귤레이션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람다가 커지면 커패시티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 경우는 요 커브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뭐 람다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증가를 하면 람다가 줄어드는 거니까, 람다가 줄어들면 커패시티가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모노토닉한 관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외가 러닝 웨이트 혹은 뭐 스텝 사이즈 알파입니다. 그래서 저 알파가 최적의 값을 가지면 그 커패시티가 극대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작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커도 그 모델 커패시티가, 이펙티브 커패시티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그 현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스텝 사이즈 알파가 점점 증가를 하면 트레이닝 에러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커패시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러다가 옵티멀한 값을 지나서 다시 증가를 하면 다시 트레이닝 에러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마치 이제 U 쉐입 모양의 패턴을 보이고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도 이제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복잡한 거는 만약에 알파가 옵티멀이 아니어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그 글로벌 솔루션에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고, 글로벌 솔루션에 못 간다는 얘기는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는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또 레귤라이제이션 에러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같이 끼어들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트렌드는 이 트레이닝 에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많이 권장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그 튜닝 스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일단은 명확하게 이러한 U-쉐입의 패턴을 보이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에러만 따져서 요게 가장 최소화가 되는 그런 가장 옵티멀한 스텝 사이즈 알파를 먼저 찾아놓고 그거를 그렇게 세팅해 놓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종하는 것을 이제 많이 권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텝 사이즈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모델 커패시티에 대한 영향을 이제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미 거의 대부분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좀 전에 러닝 레이트는 옵티멀하게 튠됐을 때 이제 가장 그 커패시티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닛의 개수,
혹은 뭐 레이어 개수는 여기는 없지만 그거는 모노토닉하게 늘어날수록 커패시티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CNN 필터 width 혹은 뭐 필터 사이즈 3x3 혹은 뭐 5x5 같은 경우는 요게 점점 뭐 7x7 뭐 11x11 이런 식으로 늘어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자유도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혹은 바꿔 얘기해서 representational capacity를 늘리기 때문에 역시 monotonically increase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regularization coefficient도 이제 반대였죠. 얘가 작아져야 regularization 효과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effective capacity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drop out에 있던 요 p-kit, 즉 레이별로 세팅되는 저 값은 결국 얼마나 높은 확률로 그 레이어에 있는 유닛들을 살려둘 것인가, 그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높다면 더 많은 유닛을 혹은 뉴런을 세이브 시키고,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유닛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일종의 representational capacity를 늘린다고 할 수 있겠죠. 얘를 키우면. 그래서 역시 monotonically increase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이퍼패러미터 튜닝의 어떤 이그젬플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 봤는데, 당연히 이게 절대적인 룰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마다 뭐 주어진 태스크의 어떤 복잡성에 따라 많이 변할 여지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시작을 하죠. 어떤 여러 가지 이니셜, 뭐 그때까지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지식이나 뭐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체크해봐야 될 게 과연 트레이닝 에러가 충분히 낮으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옵티마이제이션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거가 먼저 컨펌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리제이션 에러를 낮추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 그 뒤에 필요로 하는 플러스 알파 베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선행돼야 될 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트레이닝 에러 자체가 일단 충분히 낮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오버피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를 제가 서제션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면 뭐 언더피딩이라고 의심을 해야겠죠. 모든 뭐 그 알고리즘이 그 버그가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패시티를 늘리기 위해서 뭐 알파를 좀 더 옵티멀하게 찾는다거나 혹은 유닛이나 레이어 개수 등등을 늘림으로써 커패시티를 늘리는 게 맞겠고, 근데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버그가 있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신텍스 에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에러는 없는데 뭔가 로지컬한 에러가 있어서 뭔가 알고리즘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 그런 로지컬 에러가 없는지 본인의 코드를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컨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제너럴리제이션 에러 혹은 밸리데이션 에러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와 밸리데이션 에러 간의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물론 뭐 그것도 역시 sufficiently low하다면 뭐 그게 이제 최종 솔루션이 될 거고, 또 많은 경우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버피팅, 물론 여기서 이제 코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오버피팅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되니까 이펙트 커패시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람다를 늘린다거나 드롭 아웃에서 뭐 킵할 프로버빌리티를 줄인다거나 등등등의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을 이제 주어줌으로써 적절한 커패시티를 찾으면 되겠고,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트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트레이닝 에러는 여전히 잘 낮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높다 그러면 이제는 사실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펀더멘털한 이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트레이닝 셋을 그냥 늘리는 게 가장 어떤 펀더멘털한 솔루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좋겠고, 뭐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를 좀 많이 바꾸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